오늘 CBS 광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이신 김달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1979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9년이요? 네, 지금 은퇴하셨겠네요? 제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 예. 79년도에 졸업을 하고 1980년대에 10년 동안 도시 빈민 선교와 노동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전반기 5년 동안은 네. 서울 사당동, 봉천동에 있는 판자촌 산동네에서 가난한 도시 주민들을 섬기는 목회를 희망교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교를 했고요. 후반부 5년 동안은 인천 주안공단 쪽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네. 주안공단 그 인근의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부터 예. 일반 교회 목회를 했고요. 8년 전부터는 포천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목사님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의대에 진학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다가 73년도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같은 과에 있는 그 모태 신자 친구가 아주 집요하게 전도를 해서 한번 내가 구경 삼아 가 보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뒤에 곧바로 또 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핵성 늑막염을 심하게 앓게 됐는데 네. 그 병 때문에 기도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제가 소명을 받고 감신대로 학교를 옮긴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의 사역 방향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노동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네. 신앙적인 초유를 강하게 이렇게 받아먹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초유를 영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먹여주신 분은 CCC 네. 대학생 선교회의 김준건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CCC 신앙을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랐는데 감신대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감신대 4학년 때 제 고향이 청주인데 네. 청주에서 노동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계셨던 정진동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되면서 이 사회 선교에 눈이 열리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노동 선교를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되겠다 하는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그렇게 진로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오셨군요. 오늘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목사님 모셨는데요. 네. 이주 노동자 사역을 8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실례지만 목회자로서 은퇴하신 게 몇 년 됐죠? 행정적으로는 제가 교단에서 예.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 선교는 예.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 하반기부터 이주 노동자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네. 2011년도에 경기도 포천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주말에 포천 시내 나가면은 마치 동남아에 온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살펴볼수록 예전에 70년대에 전태일 같은 노동자들이 처했던 노동 환경이나 조건보다 예. 더 열악한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에 이들을 내가 좀 섬기는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8년 전부터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주 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되죠, 규모가?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인데요. 지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150만 명쯤 됩니다. 이 150만 명 가운데는 소위 미등록자 예. 4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50만 가운데 중심이 되는 노동자들은 비전문 취업 비자, 약자로 E9 비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분들이 한 30만 이상이 되고요. 또 하나 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동포 노동자들입니다. 예. 소위 조선족이나 고려인 노동자들이죠. 이 150만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3D 업종, 예.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50만 명이 1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생산과 소비로 주는 효과가 138조가 넘는다는 그런 조사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 연구에서 내놓은 그런 통계인데요.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영향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이 138조가 넘는다는 이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주 노동 현장에서 늘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업주들이 이주 노동자 없이는 농업이 안 돌아간다. 이주 노동자 없이는 제조업도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을 사업주들이 흔히 하거든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 예. 150만 명 상당한 숫자인데 네. 이제 150만 명 가운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40만 명이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도 있고 이 나인 비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포, 재외 동포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각각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현장에서 받는 처우들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비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150만 이주 노동자 가운데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E9 예.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 정부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나인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제도에 의해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만 고용 알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150만이나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효과는 근대 비해서 이들은 대단히 열악한 노동 조건 관계 속에서 많이 산재로 네.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또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연구조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150만 이주 노동자가 한 해에 사망하는 그런 노동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요. 네. 예. 참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숫자인데요. 그거는 서울대 김승섭 교수님 팀이 조사 연구에서 내놓은 결과인데 놀라운 수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3,000명이 넘는 사망자 가운데 사인을 규명받는 사례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목숨을 잃은 다음에도 사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90% 이상이 졸속으로 사후 처리되고 있다 하는 놀라운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고용허가제가 지닌 어떤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주노동 정책의 골자가 되는 것이 네. 고용허가제인데, 고용허가제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허가제는 결정적인 독소적 내용을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집행해 왔고 사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인데, 2004년도부터 실시돼 오고 있는 건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독소적 내용은 두 가지로서, 첫째, 이 제도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듭니다. 이 주종관계를 만드는 근거는 고용 연장의 권한을 전적으로 고용주가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인 비자를 가진 노동자는 맨 처음에 입국할 때 3년짜리 비자를 갖고 들어와요. 네. 3년 동안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오직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년 10개월 동안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도 오직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사이의 관계가 철저한 주동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독소적인 내용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일터 변경의 자유를 심히 제한합니다. 혹시 옮기더라도 사업주,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옮길 수 있어요.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현저한 체불임금이 있다든지 하는 것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놓고는 이렇게 극도로 일터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 묶여서 일을 강요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이 제도 때문에 이주 노동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일이어서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그 의견을 내고 싶어도 차마 의견 내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네. 맨 처음에 이난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떤 직업, 직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장에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받아서 노동부의 그 알선에 따라서 막상 공장에 가보니까 산재 다발 공장이에요. 여기서 일하다가는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겠다 싶어서 옮기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음. 또 어느 농장에 고용알선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농장주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비 부리듯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바로 그 고용주의 동의, 사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죠. 예. 그럼 목사님은 현장에서 그런 노동자들의 사연을 접하시면서 이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세요? 앞에서 두 가지 독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두 가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제가 정부를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죠. 철저한 주동관계를 완화시켜라. 그리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더 보장해라. 이것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심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단체들이 연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두 차례나 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네. 150만 명의 이주 노동자 가운데 이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의 처우,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 수도 상당해요. 미등록 노동자가 40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이죠. 이분들이 겪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E9 비자 노동자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는데 신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E9 비자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1년 12달 주 6일 동안 계속적으로 야근 노동만 한다든지 염색 공장에서 가장 맹독성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미등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다음에 받는 처우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관행이고요. 평소 임금을 떼어 먹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산재를 당했을 때에도 신분적 약점 때문에 산재 보상보험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또 많은 사업주들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또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지요. 예. 그런데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불법 아니야.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예. 그 정도는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분들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터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도울 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많은 사업주들이 네. 미등록 노동자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죠? 마구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분적 약점 때문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등록 노동자들을 아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독소적인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모순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중도에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 점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불법, 합법,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딱지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농가에서 추위 속에 네, 숨진 노동자의 사연을 목사님이 사회에 알리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예. 2020년 12월 20일 날 한파가 몰아치는 그런 때에 포천에 있는 한 채소 농장에서 4년 동안 일을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네. 그 음악 같은 불법 기숙사에서 기거하다가 동사한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열악한 조건 환경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 될 그러한 주거 공간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법 시설물, 불법 건축물에 기거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석행 씨가 사망한 직후에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농업사업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불법 기숙사, 네. 운막 같은 불법 기숙사가
무려 개수로 볼 때 1,500개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농업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기숙사 가운데 80.5%입니다. 대부분이군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조업 쪽, 공장 쪽에 가면은 숫자로 보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 같은 곳은 검은 차양막을 뒤집어 씌운 비닐하우스 안에 낡은 컨테이너나 낡은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공장 쪽은 그냥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을 그 공장 마당이나 공장 건물 옥상에 이렇게 지어놓고 사철 더운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 기거하게끔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예. 사철 더운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50도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쉼터가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은 기후위기가 심해져서 한겨울에 영하 15도, 20도까지 쉽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숙사에 기거하는 이주농자들이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속행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속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 단체와 여러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단체들이 연대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그 뒤에 정부의 새로운 방침도 나오고 개선안도 나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좀 현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 보지 못한 변화가 지난 5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예전에 보지 못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더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CBS 광장 오늘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이주 노동자, 그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포천 이주 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네, 이주 노동자는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랄까요?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주 노동자를 향한 시선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이다. 단지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이주 노동 정책은 이주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력이나 노동력으로만 보고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나 법을 만들어서 집행해 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네. 이주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대우하며 그들을 사람으로 보고 관계를 맺으며 제도나 법과 또 정책을 만들어서 펼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제도나 법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인권의식이 갈수록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볼 때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시선은
좀 바뀌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 인종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 인종차별주의요? 예. 예. 경제 인종차별주의 의식이 우리 속에 은근하면서도 강하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과 예. 빈곤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뭐 거죠? 그런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경제 수준이 네. 우리보다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 피부색보다 더 좀 거무스레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은근하면서도 강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 백인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거무스레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인종차별주의 의식도 우리가 많이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지금 우리나라 이주 노동 정책의 추세로 볼 때 이주 노동자가 200만, 300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 우리의 생각도 좀 바꾸고 제도나 법이나 정책도 대전환을 이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주 노동자 뭐 일하러 왔지만 인력이 아니고 이들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한다. 네네. 예,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네. 목사님 포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겪는 어떤 불합리한 현실들 또 이분들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개선해 주고자 애쓰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들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 네. 우리 센터를 이제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은 첫째 산재, 두 번째는 체불임금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이제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다섯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이나 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센터는 좀 매일 씨름을 하는 건데, 예. 산재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산재가 많은 나라인데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산재가 내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발생률은 6배가 높고요. 사망률은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는 사례가 갈수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는,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발생과 죽음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산재가 막상 일어났을 때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산재 보험 보상을 신청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은 산재당한 노동자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산재 신청을 우리 센터에 도움받아서 하고자 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주춤거리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고용허가제에 의한 철저한 주종관계 때문에 사업주가 얼굴만 찡그려도 산지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주가 산지 신청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 그걸 어기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고용 연장을 못 받을까 봐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에게 예. 센터에 찾아가면 뭐 구제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찾아오면은 산재 보상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신청했을 때 같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힘껏 도와줍니다만은 근데 고용주의 어떤 고용 연장에 대한 어떤 그 예,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제도 때문에 네. 벽에 부딪힐 때 전화 우리 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절망하게 되죠. 큰 벽을 만나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아서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제도나 법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그들을 대변해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 정성껏 어떤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지원해 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막상 산재 보상보험에 대해서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기까지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신청서를 써주고 병원에까지 동행을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줘서 막상 신청하려고 할 때 그렇게 제도에 의한 벽에 부딪히면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산재만이 아니라 체불임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이 1,200억입니다. 40만이라고 하는 이 미등록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이 합법적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데 신고는 또 거의 못하거든요. 예. 40만 원에 되는 이주노동 불법 소위 미등록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까지 감안하면 저희 센터는 1년에 아마 2천억 원 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체불임금을 또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업주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보다는 작심하고 임금을 떼어먹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장 내 폭행도 역시 심각한데요. 작업장에서 욕설이나 이런 언어적인 폭언 예. 이런 것은 일상적이고요. 일반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농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몸이 힘든 거는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고생하러 왔으니까 참을 수 있는데 욕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다고. 그런 욕설을 매일 듣다 보면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또 많이 듣거든요. 예. 목사님은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들 옆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고 계신데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요. 예,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 갖고 이 교회 재원도 쏟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느끼시기에 그 애정과 열정이 느껴지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주민 노동자들 옆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펼치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의 그런 이주민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세요?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를 좀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요즘엔 특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네, 만들어지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은 바람직한 측면이 또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런 측면은 또 바람직하게 보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노동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했는데 타국에 와서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너무 힘들어서 심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예배가 있는 큰 교회에 나갔답니다.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사장님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을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고요. 어느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이 또 손목을 다쳐가지고 산재를 당해서 한 큰 교회에 나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여자 목사님이 이 기도를 쭉 해주는 순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기도 가서 너무 힘드니까 봤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손가락이 잘린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두 번 다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선교적인 열정이나 전도의 열정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시각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 노동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역 현장에 좀 많아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대 사회, 단순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현대 사회처럼 아주 고도의 이 정밀한 구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는 구조적인 죄, 구조적인 악, 그것도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한국교회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뭐 이주 노동자가 겪었던 교회에서 안 좋게 겪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반대로 또 많은 교회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이 정성으로 또 섬기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애정, 네. 그들을 향한 사랑, 이런 교회의 관심이 현실의 어떤 변화 내지는 또 사역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저희 교회는 일의 독립성을 위해서 예.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일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센터는 개인이나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맨바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저희 센터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하는 개인과 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재정적인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손잡고 돕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뭐 포천의 세길교회라든지 서울의 보성교회라든지 서울교회라든지 뭐 공덕감리교회라든지 인천의 뭐 산림교회라든지 저 강릉의 사천교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저희 센터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좀 우리가 좀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단을 초월해서 예. 또 종파를 초월해서 천주교 성심순례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저희 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같이 연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깊이 개입해서 활동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일 처음에는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 음악 같은 기숙사를 친히 가보고 거기서 한겨울에도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주 노동 실태를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런 의식이 생기고 몸으로도 행동으로 돕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그런 노동 실태를 좀 이렇게 직접 보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좀 어울리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말씀하셨던 이제 산재를 겪는 사례, 또 임금체불을 겪는 사례 이런 사례를 접하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 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좀 뭐 교단 차원이라든가 어떤 연결시켜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변화도 좀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게 교단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 차원에서 예. 이렇게 연결된 교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주 농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더 확대되고 더 넓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와 이주 노동자들을 교회 주일날 오후 같은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를 갖고 끝난 다음에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순서를 또 갖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더 깊이 알게 돼서 그들이 요청하는 거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최근에 미국 공장에서 네,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국에 체포되는 그렇죠. 상황을 겪었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 470여 명이 단속,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면서도 기본적으로 꼭 짚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구속하고 구금하는 과정 속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들은 무슨 형사법을 어긴 흉악범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행정법을 어겼다면 어긴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단속하고 체포하면서 헬기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수갑을 채우고 중부장한 사람들이 쇠사슬을 엮어서 이렇게 체포를 하고 구금했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인권, 기본권을 심히 유린한 그런 악행위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이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구금된 시설을 보도된 거를 통해서 볼 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곰팡이가 사방에 피어 있고 말이죠.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제공하는 음식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는 해 같은 나라인데 이런 인권 유린을 버젓이 행하는 것이 쌓일 때 그 지는 해 같은 나라의 그 저무는 속도를 또 가속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주 노동자들과 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든 생각은 우리나라에 소위 불법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영어 강사를 하는 미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로 이런 영어 강사들, 불법 체류 미국인들, 여기서 여행 비자 갖고 들어와서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취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정부가 예. 실용외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우리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이 불법 체류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등록 노동자가 40만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업주들이 미등록자들을 선호했고, 동시에 사실상 그동안의 정부는 그 사업주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미등록자가 40만이 되도록 사실 방치해온 측면이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법무부는 강력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해 왔는데요. 단속하는 과정 속에 불법적인 단속, 비인간적인 단속, 비인도적인 단속을 참 많이 했습니다.
토끼무리식 단속을 한다든지 인간 사냥하듯이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법무부의 단속을 받아서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체포돼서 출입국 관리소에 구금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여성 노동자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아들은 그냥 방치해놓고 엄마만 잡아갔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강력히 센터가 나서서 항의해서 결국은 임시 석방을 시키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를 볼 때에도 얼마나 비인도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뭐 현실 말씀 들었고 다양한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느끼는 보람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보람을 느끼십니까? 네, 보람은 최근 5년 동안 저희 센터가 집중적으로 한 일은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석행 씨가 동사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왔는데 그렇게 할 때 정부에서 앞으로는 불법 기숙사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내놓고 지난 5년 동안 조금 부실하나마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불법 기숙사를 폐기하고 인근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나 아파트로 숙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수십 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를 지었거나 짓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예,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보람이겠지만 또 목회자로서 이주 노동자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또 보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주 노동자 센터를 설립할 때 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예.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과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동일시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150만 이주 노동자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 위에 우리 센터를 지었는데요. 이 말씀 위에 세운 우리 센터에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될 때 그때 많은 보람을 느끼죠. 예.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모습을 늘 보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웃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보람을 느끼죠. 예.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긴 말씀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제 한국교회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이 열악한 현실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좋겠네요. 예.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